여러분, 오늘 알아볼 것은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 사회의 일에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시민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은 곧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이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등장한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 중 형평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은 형평, 정당하게, 동등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정당함, 동등함을 요구했던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농민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도축업자를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파는 그런 업자를 부르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다, 피를 뒤집어 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노비, 광대, 기생 등과 함께 천한 사람들, 천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천한 취급을 받으며 차별당해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1894년 갑오개혁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신분제 철폐를 행하게 되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그 인식은 일제강점기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백정의 자녀는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을 만큼 큰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차별받았던 이들은 한반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일본에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불황민, 일본어로 부라쿠민입니다.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천시되던, 천하게 보던 특정 업무에,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예를 들면 가축 도살, 사형 집행인, 그 시신을 매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들만이 사는 곳에서 따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곳을 부라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들을 부라쿠민이라 합니다. 이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3인 평등, 신분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별받아 왔으며 심지어 지금까지 현대에도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1975년 일본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불악 지명 총남 사건이 그 예시인데, 불악의 지명과 이름이 실려있는 이 책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다양한 기업에서 인사채용 시에 이 책을 참고해 왔다는 의혹인 이 불악 지명 총남 사건은 현대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부라쿠민 차별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사건이며, 이후 지금까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부라쿠민 차별이 잊을만 하면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차별받아왔던 부라쿠민들은 1922년 수평사를 조직해서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었습니다. 백정들은 이러한 수평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신분차별 철폐를 위해,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1923년 경남 진주의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신분차별 철폐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평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취지를 알리는 글입니다. 요 글을 보면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왔던가, 통곡과 피눈물을 종일토록 금할 수 없다. 결단코 천대받을 우리가 아니다. 우리도 조선민족 2천만의 일원이다. 라면서 이제 그들의 울분을 이 글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울분에 찬 신분해방운동, 형평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형평운동을 이끌었던 이제 중요 멤버들입니다. 강상호는 맨 왼쪽에 있는데 양반 출신임에도 이 형평운동에 동참하여서 같이 이끌어 나갔으며,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장지필은 백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메이지대 법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해서 백정 신분 해방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모인 형평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뜻을 전국으로 알려나갑니다. 이들의 목표는
백정이라는 모욕적인 칭호를 없애고 백정 자녀의 학교 입학 거부 등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고 백정 출신이 아니라도 그 신분 차별을 없애자는 뜻에 동참하면 누구나 형평사에 가입을 허가해서 백정 차별 철폐 운동을 이끌어 나갑니다. 언론과 조선 청년 총동맹 같은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이 형평운동을 지지하였으며 조선 형평사는 이러한 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옹호하는 반형평운동과 맞닥뜨리기도 했을 만큼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형평사는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 형평사의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건지 그 운동 노선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선 형평사는 1935년 4월에 일제 식민 지배에 협력하는 대동사로 전락하며 그 끝을 맺게 됩니다. 한편 소년운동은 어린이 인권의 보장을 주장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1921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끄는, 이건 그 앉을 때 뭐 쓰는 소파가 아닙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끄는 천도교 소년회가 그전까지 아이 또는 뭐 놈 이렇게 가볍게 부르던 또는 비하적인 명칭으로 부르던 그 명칭을 어린이로 고쳐 부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16세기, 17세기부터 이제 글에 보이는 말로써 어린이, 즉 어린 사람, 아이들을 존중하여서 부르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아이, 놈 같은 가볍고 비하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해서 어린이로 부르자.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 방정환 선생과 천도교 소년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후 방정환 선생이 이끄는 천도교 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바로 5월의 연휴를 이루는 한 축 어린이날의 등장입니다. 항상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하라. 즉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을 존중하자는 그의 뜻은 다음 연도인 1923년에도 이어집니다.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에서 천도교 소년회는 어린이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어린이날을 정했다고 밝히면서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서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뜻을 담은 소년운동의 선언을 발표하는데 완전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라. 만 14세 이하 노동시키지 마라. 이렇게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담긴 게 소년운동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년운동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린이날이 정식으로 제정되게 되고 잡지 어린이가 간행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를 향한 큰 뜻은 지금 우리에게도 5월의 황금 같은 휴식으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운동입니다. 3.1운동을 전후해서 남성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닌 하나의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1919년 4월 간도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여자선언서가 바로 그것으로 여기서 여성들은 용감한 힘 위에 한층 더 용감한 힘을 더해서 즉 여성과 남성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근대 교육을 받은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하니 그들이 바로 새로운 여성, 신여성입니다. 이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 등 불평등에 반대했던 이들로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인 단발 그리고 파마를 통해서 봉건적인 구시대적인 여성 억압에 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운동은 여성의 해방을 중시했던 사회주의 계열과 여성 교육 또는 계몽에 힘쓰던 민족주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27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친 신간회가 결성되자 여성들 또한 이념을 초월한 전국적 여성 조직을 만들게 되니 그것이 바로 근우회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근우회의 강령은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이었으며 이들은
잡지 근우를 출판해서 그들의 뜻을 알려나갔고 야학, 강연회 등을 개최해서 여성들의 교육과 계몽에 힘썼으며 여학생 주도의 시위나 동맹 휴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